개념 잡는 비주얼 뇌과학책이라. 뇌과학에 대해서 쭉쭉 한번 공부를 해 봅시다. 산티아고 라몬 이 카할. 스페인 페틀라여로 출생한 이런 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다. 산티아고 라몬 이 카할. 많은 이들이 현대 신경생물학의 설계자로 인정하는 산티아고 라몬 이 카할은 젊은 시절에 의학에서 아예 손을 떼려고 가전대회를 썼다. 그는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의 아버지 해부학 교수는 그에 못지않게 완강하게 의사가 되려고 고집했다. 구두 장이와 이발사 밑에서 비참하지만 유익한 도제 생활을 마친 후에 카할은 의사 자격증을 따고 기업을 이어서 결국 발렌시아 대학교의 해부학 교수로 임명이 되었다. 카할은 많은 해부학 연구를 하면서도 계속 그림을 그렸다. 그림과 해부학도 해부하면 다양한 또 그림을 볼 수 있겠네. 카할이란 카할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랬고, 그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그가 화가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1187년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그는 이탈리아 의사 카밀로 골지가 깔끔하게 염색한 뇌 조직의 절편들을 관찰하다가 그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당시까지의 지배적인 정설은 신경계가 단일한 연결망 구조이며 따로 분리된 신경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카할은 신경계가 각각 따로 떨어져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진 연결망이라는 사실을 골지의 이미지들이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옳은 해석은 뉴런이 뇌의 기능적인 단위로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뉴런은 수많은 시냅스 연결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로운 단위이며 그 연결 각각은 변화할 수가 있다. 적응과 성장은 그 변화 덕분에 가능하다. 카할은 새롭게 드러난 이 현상을 4년 동안 연구했고 이른바 가지돌기 가시도 발견했다. 가지돌기 가시란 뉴런이 가진 입력 섬유 가지돌기의 막이 튀어나와 이루은 작은 돌출부인데, 일반적으로 가지돌기 가시 하나는 단 하나의 축삭돌기로부터 입력을 받는다. 화가의 솜씨를 발휘하여 카할은 관찰하고 발견한 바를 꼼꼼한 그림들로 표현하고 자신의 대표적인 개간 정상 및 병리 조직학으로 출판했다. 이 작품은 과학계에서 다윈의 정의 기원에 비길 만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 작품은 뉴런의 기능과 메커니즘을 가장 정확하게 서술함으로써 신경과학을 바꿔놓고 해부학자인 하인리히 폰 발다이어 하르츠가 정식화한 뉴런 덕트린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카할은 많은 책을 출판했고 많은 논문을 여러 의학 저널에 발표했다. 큰 명성도 얻고 상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1906년에 골지와 함께 받은 노벨 생리의학상이다. 카할은 의학의 다른 분야들, 특히 암을 연구하기도 했으며 마드리드에 그 자신의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토록 다양한 업적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영원히 그는 뉴런을 상상의 연결망에서 해방시킨 인물로 가장 유명할 것이다. 산티아고 라몬 이 카할.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하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 그림도 못 그리고, 그러나 의학에서 그림을 통한 발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마엽, 관자엽, 뒤통수엽, 손에 이마, 손에는 뒤쪽에 있다. 뒤통수엽 이렇게 있고 관자엽이 있고
자, 이마엽, 이제 마루엽, 뒤통수엽, 관자엽, 손에 중간에 뇌가 있고 뇌간이 있고 간이 연결된 뇌간, 소뇌가 있고 소뇌가 시상 연결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뇌의 기본 구조는 당신이 일반적인 성인의 1.4kg짜리 뇌를 손에 쥐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의 손에 닿은 스펀지 같은 바깥 조직은 피질이다. 피질 표면의 고랑이들이 이룬 무작위한 듯한 패턴을 주목하라. 몇몇 고랑은 유난히 더 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특징적인 고랑들은 피질을 이루는 주요 엽들, 이마엽, 귀 근처의 관자엽, 머리 꼭대기의 마루엽, 뒤쪽의 뒤통수엽 사이의 경계선이다. 뇌를 높이 쳐들고 아래에서 보면은 뇌간이 보인다. 뇌간은 가장 기초적인 생명 유지 기능들, 예컨대 호흡과 심장 박동을 담당한다. 또한 꽃양배추를 닮은 소뇌가 뇌간의 이웃에 자리 잡은 것이 보인다. 살아있는 사람에서라면 뇌간은 척수와 연결됨으로써 뇌와 몸의 나머지 부분을 이을 것이다. 이제 뇌를 다시 내려놓고 양쪽 반구를 조심스럽게 갈라서 뇌간의 꼭대기 부분인 중간뇌를 비롯한 내부 구조물들이 드러나게 하라. 중뇌 위에는 달걀 모양의 시상이 있다. 시상은 중개서의 역할을 한다. 입력되는 감각 정보의 거의 전부가 피질로 전달되기 전에 시상을 거친다. 전통적인 해부학 용어를 쓰면은 뇌간은 후뇌, 시상, 사이뇌의 한 부분, 피질은 중뇌에 해당한다. 자, 뇌를 대충 3개의 기초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 부분들은 피질, 시상을 포함한 사이뇌, 뇌간이다. 이렇게. 뇌간. 응? 오늘날 우리는 뇌가 생각의 장소라는 사실을 당연시하지만 이 사실이 늘 당연했던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은 기원후 2세기에 갈레노스가 뇌의 중요성을 증명한 뒤에도 1000년이 넘게 지난 다음에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17세기에도 영국 철학자 헨리 모어는 커드, 치즈의 재료 그 한 사벌에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해도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고 썼다. 이렇게 그저 하나의 물질로만 봐버렸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의 섭리가 인간에게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림들이 있네요. 뇌 속에서는 수많은 이런 그림 속에서 다양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소뇌는 서르벨룸, 대뇌 뒤쪽에는 작은 뇌, 곧 소뇌가 있다. 소뇌를 뜻하는 영어는 세르벨룸의 글자 그대로의 뜻도 작은 뇌이다. 소뇌는 주먹 크기의 꽃양배추를 닮았다. 세포들이 조밀하게 들어찬 소뇌는 뇌 부피의 10%를 차지하지만 중추신경계에 있는 뉴런들의 대략 절반을 포함한다. 대뇌와 마찬가지로 소뇌도 2개의 반구로 이루어졌으며 그 반구들은 소뇌 층부는 분리를 뜻하는 길쭉한 구조물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소뇌 피질도 대뇌 피질처럼 깊은 주름이 잡혀 있고 표면 근처는 회색질, 더 깊은 곳은 백색질로 이루어졌다. 소뇌에는 복잡하게 가지를 뻗은 프루키네 세포가 많이 들어있다. 이 세포는 오직 소뇌에서만 발견된다. 늦어도 19세기 초에 신경과학자들은 소뇌가 운동 및 자세 제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전병, 뇌손상, 알코올 난용 등으로 소원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보행이 어려워지고 신체 동작이 전반적으로 서툴러진다. 소원에 대한 이해는 최근에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현재의 정설은 소원해가 신체 동작 제어뿐 아니라 기억, 기분, 언어, 주의 집중에도 관여한다는 것이다. 기억, 집중에 다 이렇게 소뇌가 관여한다. 망가져 버리면 기분도, 언어도, 주의 집중도 작은 뇌가 관여를 한다. 생명의 미미한 이 풀들도 어떻게 싹이 나면서 그 구조를, 자기의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 내듯이 인간의 신비로움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자, 이 꽃 하나도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뇌의 발달을 봅시다. 뇌의 발달, developing brain. 자, 뇌의 속성들은 태어나서 기원하여 성령기까지도 계속 작동하는 역동적인 가소적인 메커니즘들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뇌 발달은 유전적인 영향과 환경적인 영향의 조합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그 두 영향의 상호작용에 대한 오해는 예컨대 이런 질문을 갖는다. 이 특징은 자연에서 유래했을까? 아니면 양육에서 유래했을까? 이런 식으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질문은 부적절하다. 유전체가 보유한 정보는 뇌를 완전히 규정하기에 불충분하다. 바꿔 말해서 유전자들은 환경에서 유래한 정보를 이용하도록 진화했다. 그 정보는 발달하는 신경망들의 미세 조정에 필수적이다. 뇌의 발달에 대해서 출발점은 아주 이런 시기에 태아의 피부가 속이 빈 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 관의 앞쪽에 있는 세포들은 더 빠르게 분열한다. 따라서 관이 확대되어서 태아 뇌가 된다. 새로 생성된 세포들은 미숙한 뉴런들로 변형이 된다. 태아의 나이가 4주쯤 되면은 그 미숙한 뉴런들은 각각의 자리로 이동하여 가지돌기와 축삭돌기를 성장시키고 최초의 시냅스 연결들을 형성한다. 발달이 완료된 뇌의 시냅스 개수는 1조 개에 달한다. 이 시냅스 연결을 통제하는 설계도는 없다. 태아뇌는 지나치게 많은 뉴런들과 시냅스들을 산출하여 그것들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경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마치 조각품이 제작이 되듯이 기능 회로들이 만들어지게 한다. 태아 뉴런들 중 절반 정도는 유용한 연결망을 형성하지 못하고 사멸한다. 살아남은 뉴런들 중에서 일부는 축삭돌기와 피복층으로 감싸여 절연된다. 미엘린 형성이라고 불리는 이 절연 처리는 교세포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보 전달의 속도와 질을 향상시킨다. 최근까지만 해도 뇌 발생 및 발달은 이런 유년기에 완료된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회색질의 부피는 유년기 내내 꾸준히 증가하여 이런 청소년기 절정에 이른 후에 성년기에 접근함에 따라서 줄어든다. 이 같은 뇌 부피 감소는 언뜻 기이한 듯 하지만은 뇌가 쓰이지 않는 시냅스들을 쳐내고 유용한 시냅스들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반응한다. 능력을 반응한다. 뇌가 이렇게 발달을 해서 그대로 뇌의 진화 역사에서 뇌가 기원한 것은 약 10억 년 전 최초의 다세포 생물들이 등장하면서다. 다세포 생물을 이룬 세포들은 서로 소통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신경망을 진화시켰다. 뇌의 원형이라고 할 만한 그 원시적인 신경망을 오늘날에도 해파리를 비롯한 일부 생물에서 볼 수 있다. 그 후
지질학적인 기후학적 사건들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하고 생물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변화하면서 뇌는 더욱 진화했다. 특히 중요한 진화는 특정한 임무에 특화된 뉴런 집단들이 등장한 것이다. 그런 뉴런 허브들이 연결망을 이뤄서 최초의 뇌를 형성한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약 5억 년 전에 현대 척추동물의 조상이며 물고기를 닮은 생물들이 이렇게 되어졌을 것이다. 3번 뇌폭풍. 인간 뇌가 지금도 진화하고 있느냐는 질문은 계속되는 논쟁이다. 2005년에 발표된 유전학적인 증거는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것이 옳음을 시사한다. 시카고 대학 연구팀은 뇌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인 마이크로세팔린과 스푸핌 새로운 버전들이 인간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이크로세팔린의 새 버전은 약 37,000년 전에, 새 버전은 5,800년 전에 등장했다. 이 연대는 이게 이런 연대는 어떻게 측정이 되나? 까마득하게 그냥 연대를 너무 이렇게 길게 잡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연구가 되었을까? 그냥 막막해지는 어떤 그런 내용같이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내 이론들 보자. 영어에서는 골상학이다. 골상학은 두개골 모양의 차이에 기초해서 개인의 정신적인 추론할 수 있다는 골상, 과다 동기성, 뉴런들의 동기화가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내가 큰 구역이 한꺼번에 켜지고 꺼질 때에 내가 과다 동기성을 띄었다라고 한다 말이죠. 뉴런, 뇌를 구성하는 세포를 말하는 것이고, 동기성은 신경과학에서 동기성이란 개별 뉴런들이 동시에 점화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베이저 정리, 새 증거를 이용해서 믿음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리를 말하는 것이고, 손에는 DNA 아래쪽에 있고, 시냅스는 뉴런들 사이의 연결 부위고, 연결주의 뉴런 연결망이 국소적으로 뉴런 쌍들을 지배하는 단순한 규칙들을 통해서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가를 강조하는 이론적인 접근법이고, 예측 코드학이라. 베이지언 뇌가설에서 널리 알려진 한 부분은 이렇게 재진입, 뇌 구조에 관한 전문 용어로 재진입은 구역 A에서 구역 B로 뻗은 연결선들도 있고, 조건화 학습의 한 유형으로서 조건화 학습은 특정 사건을 특정 결과와 연결시켜서 행동의 변화를 유발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좋아졌고 어떻게 되어진 건가, 빠르지만 기능의 극소화, 기능의 localization of function, 기능의 극소화, 지역화, 기능의 이런 뜻이 되겠네요. 기능의 극소화, 지역화. 나무가 튼튼하게 그냥 꽈리를 틀고 돌아가는데, 이 나무가 구실 잣밤나무라고 아주 제주도에서 성장력이 굉장히 강한 나무의 하나이죠. 자, 이제 참 의사, 성국지사 조봉호라는 전도사님의 그 일제시대에 참 한거했던 그 기념탑이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능의 국소화. 19세기 과학자들은 마치 지도 제작들처럼 뇌라는 미지의 땅을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골상학의 창시자 프란스 같은 뇌의 다양한 부분들 때문에서 두개골에 돌출구들이 생기고, 그 돌출구들은 개인의 정신적 능력과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틀린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의 기본적인 발성에 관한 질문들은 살아남았다. 기억, 언어, 주의집중, 감정, 지각은 제각각 특정한 뇌 구역에 의존할까? 아니면 이 인지 기능들은 뇌 전체가 담당할까? 답을 얻어내는 주요 방법은 출제, 곧 동물의 뇌의 특정 구역을 제거하는 것, 특정한 뇌 손상을 가진 사람을 연구하는 것. 인간 뇌의 절제 사례들에서 나온 증거는 기능의 국소화를 뒷받침하는 듯했지만 동물들에서는 그런 증거가 덜 명확했다. 칼리에 실리는 쥐에게 미로찾기 훈련을 시킨 뒤에 뇌의 특정 부위들을 손상시키고 미로를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검사했다. 그는 미로찾기 성적의 감소가 손상된 뇌 조직의 위치보다도 양에 더 많이 의존함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그는 양작용의 법칙을 주장했다. Law of Mass Action. 이 법칙에 따르면 대뇌 피질의 특정 구역이 아니라 전체가 다양한 유형의 학습을 담당한다. 오늘 합의된 정설은 실제로 많은 뇌 기능은 특정 뇌 구역과 관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기능 감각은 다양한 구역들에 널리 분포한 연결망들의 상호작용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3분 뇌폭풍에 중요한 것은 인지기능이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아니라 인지기능의 바탕에 깔린 메커니즘들과 핵심 연결망들이다. 신경과학자들은 뇌에 기능적으로 명확히 특화된 구역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역들이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님을 발견했다. 그 구역들을 복잡한 연결망 내부의 허브로 간주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예컨대 공포는 편도체에 의존한다. 편도체가 제거된 사람은 공포가 없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편도체가 다른 구역들과 맺은 연결들과 더 큰 연결망 덕분이다. 연결망을 통해서 그렇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다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국소적인 거. 내가 여기에다가 갈피를 꽂아 놨더랬는데 빠져나가 버렸지. 갈피를 다시 꽂아 넣고. 뭐 예쁘니. 응? 꽃이 국화가 벌들이 날아다니고 햅학습. 자, 당신이 무언가를 새로 배울 때 당신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함께 첨화하는 뉴런들이 연결된다. 두 뉴런 사이의 틈을 시냅스 틈새라고 한다. 한 뉴런이 방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그 좁은 틈을 건너가서 다른 뉴런을 흥분시키거나 억제할 수가 있다. 학습은 이 두 유형, 흥분, 억제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심지어 바다 달팽이도 학습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 학습에서는 한 뉴런이 방출한 글루타메이트,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이 시냅스 틈새를 건너가서 다른 뉴런의 수용체들과 결합하고 그러면 그 둘째 뉴런은 다음번에 건너올 글루타메이트를 수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용체들을 준비한다. 자, 이렇게 한 그 학습의 실험에서 벌들은 레몬 향을 맡고 혀를 내밀었고 왜냐하면 녀석들은 뉴런들은 레몬 향에 이어서 설탕이 제공된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레몬 향에 향을 혀를 내밀었다는 거죠. 빡빡빡 향에 설탕을 먹어야 되기 때문이니까 러닝.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 학습할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뉴런과 시냅스들의 변화가 새 기억의 형성으로 이어질까? 일찍이 1949년 도널드 헵은 학습과 기억이 함께 점화하는 뉴런들은 연결된다라는 간단한 원리에 의존한다고 추측했다. 두 뉴런이
신호를 주고받아서 함께 점화할 때마다 마치 눈밭에 찍힌 발자국처럼 흔적이 남는다고 해보자. 두 뉴런의 동시 점화가 반복되면 그 흔적은 점점 더 뚜렷해질 것인데 바로 이것이 헵이 말하는 연결이다. 헵의 이론은 이반 파블로프가 고안한 조건화 실험들에 적용이 되었다. 예컨대 벌의 뇌에 있는 특정 뉴런은 벌에게 설탕이 주어질 때 점화하여 벌로 하여금 혀를 내밀게 한다. 우리가 벌에게 레몬 향을 풍긴 다음에 설탕을 주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하면 벌은 레몬 향을 맡으면 설탕을 주지 않더라도 혀를 내밀게 된다. 방금 말한 뉴런이 레몬 향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헵의 뛰어난 추측대로 학습은 뉴런들 사이의 연기를 분자 수준에서 변화시킨다. 지금 당신이 업그레이드라는 새로운 단어를 학습한다고 해보자. 지금 당신은 헵 학습을 통해서 당신의 언어 담당 연결망들에게 새로운 연결들이 형성되게 하는 것이다. 학습을 통해서